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유럽 순방 얘기죠. 솔직히 이런 말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올라간 것에 대한 것이니 엄격히 볼 때 자화자찬도 아닙니다. 오늘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면 그 공은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들과 기업들에게 먼저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격과 나라의 위상에 관한 한 적어도 지금 집권 세력은 그 어떤 공치사를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시민의 자유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가장 위축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적폐청산을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초장기 징역형을 받아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의회 권력부터 이 사법부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했으며 상권분립은 무너졌습니다. 이 방송마저 장악돼서 언론은 막혔습니다. 거기에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지금의 외화 내빈 경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IT,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기업이 이런 성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풀타임 일자리는 지난 4년 동안 2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마사지한 통계 자료로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습니다. 진실은 20대 2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수당을 퍼부어 그나마 우리 사회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결국 국가 채무는 이 정부 들어서만 300조를 훨씬 넘게 늘어나서 현재 기준으로 965조 9천억에 이릅니다. 올 연말 어쩌면 1000조가 될 겁니다. 거기다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자료로 현재 1765조, 명목 GDP의 104.7%입니다. 작년 말 103.8%에서 1% 가까이 악화가 됐습니다. 가계부채는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는 작년 말 무려 1998조 3천억에 이릅니다. 이러니 외화 내빈입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이 한 말은 마치 이 나라가 진짜 G7이라도 된 듯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이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 정말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문주주의가 됐다는 비아냥도 듣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박수현 수석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을 잘라낸 사진을 떡하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방송에 나가서는 한국은 방역 백신 경제까지 모두 함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요한 위치라면서 이 때문에 자리나 어전세일도 예우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대통령 역시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확인했다시피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의 성과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1일 월요일 저녁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이라는 자리에 박승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는 뉴스입니다. 올해 25살인 박승민은 강남대학에 재학을 하다가 고려대학 국문과에 편입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되면서 뉴스를 탔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그를 1급 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대응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박승민은 이준석과 아주 비슷한 급행 코스로 단숨에 정치권 중심에 떠오른 인물입니다. 이준석 역시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의원실 인턴을 거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에 김종인, 이상돈 등과 함께 참여하면서 정치판에 등장했죠. 그 뒤에 이준석은 전문 정치인이 되어 경위야 어떻든 마침내 당대표가 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박승민은 대학생 신분으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른바 어공,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것인데 그 직급이 고시 출신도 25년이 걸린다는 1급입니다. 명색이 1급 비서관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25살 대학생을 임명한 것을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볼까요? 장담하건대 박승민의 1급 비서관 임명은 그 자체로 불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윤천주 행정관을 임명하자 헬스 트레이너를 상급으로 시켰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정치한다고 여의도 기웃거린 박승민이 취업전선, 학업전선에서 팍팍한 삶을 사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겠나? 박탈감이 하루 종일 간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인생은 인맥발, 노력하지 마라. 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응들입니다. 한미 간의 이 남북관계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남북 경색 국면이 길어지자 여권에서 폐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논의가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한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폐지한 것입니까? 폐지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필이면 북한 김여정이 1년 전 6월 17일 한미 워킹그룹을 친미 4대의 올가미라며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의문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숨겨 바쳐온 것이 오늘이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참 북한말 어렵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등이 우리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 대일에 올리면 어김없이 그 장관의 교체가 됐습니다. 목이 따라가는 거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고 K5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강경화 장관도 목이 달아났습니다. 국제회의 때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김여정은 이를 꼭 집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주제에 넘은 망언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겠다. 어쨌든 강경화는 김여정 발언 한 달 뒤에 정확히 계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김여정의 비난 뒤에 교체가 됐으니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노골적으로 김여정의 하명 노트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미 워킹그룹 폐지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 발언은 이렇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김여정의 간섭은 사실 인사뿐이 아닙니다. 김여정이 전쟁놀이라고 핏대를 세우자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되거나 취소가 됐죠.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니 북한이 눈치를 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의회 통지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근 외교부 1차관은 22일 한미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평화단장, 북핵단장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카운터파트는 부차관보급이라고 합니다. 최 차관은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워킹그룹 폐지에 이런 명분을 댔습니다.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김여정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이 정부 들어 북한에 굴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북한 눈치를 봐도 너무 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중앙일보가 이 비판 대열에 썼습니다.
한국전력이 작년 1월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력이 완전히 철수한 뒤에도 수개월 동안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심지어 작년 6월 김여정이 지휘를 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쇼를 벌인 이후에도 송진을 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자료를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사람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중앙일보가 취재를 한 결과 한전은 작년 1월에서 6월,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개성에서 모두 철수한 뒤에도 총 898메가와트 전력을 개성공단에 판매했습니다. 말이 판매지 돈을 우리 정부가 내는 거죠. 한전이 분류 기준으로는 사람용 4곳, 주택용 1곳, 이 밖에 상업시설 등에서 쓰는 일반용이 9곳, 총 14곳에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전기를 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지원시설, 정배수장, 폐기물 처리장, 소방서를 비롯해 숙소, 식당, 생활단지에서 우리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정배수장으로 보낸 전기는 개성 주민에게 공급할 하루 15,000톤의 물을 정수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북측에 대한 전력 제공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월 이후 전력을 공급할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2016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인들은 그때 모두 철수했죠. 그리고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후에 파견된 인력도 작년 1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우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용, 일반용, 주택용 등 우리 전기를 그런데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전액 남측에서 부담합니다. 작년 1월에서 6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개성공단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월 평균으로는 약 150메가와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 서울 거주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약 64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윤영석 의원은 이 전선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북한이 무단으로 전기를 쓰게끔 방치한 배경이 뭔지, 북한에 보낸 전력이 이 밖에도 더 있는지 등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작년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폭파 직후 전기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문서상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7월 50메가와트, 그리고 11월에는 무려 904메가와트 등 총 954메가와트의 전기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는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그러니까 904메가와트를 쓴 그 11월은 개성공단 내에서 이례적인 인력 자재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된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있죠. 이게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방송은 관련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개성공단 내의 전기전자회사와 섬유제품 생산구역,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인원이나 물체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작년 6월 이후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954메가와트의 전력은 내부 결산을 위해 기록한 서류상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X파일. 이 윤석열 X파일이 계속 뉴스를 만들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틀 동안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침묵의 방어진을 펼치다가 지지도에 금이 가는 걸 보면서 어제 전공법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 공개하라고 치고 나온 것입니다. 다 밝혀라. 이 얘기죠. 우선 파일이 실제 있는 것인지를 두고도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의혹들.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윤우진은 해외 도피했다가 돌아왔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걸려진 의혹이니 X파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말입니다.
아내 김건희 씨에 관련돼서는 온갖 추잡한 소문에다가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를 두고도 의혹이 난무했습니다. 대기업들이 14곳이나 후원을 했다는 게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 내용들도 세간에 모두 알려진 내용이니 굳이 X파일로 불릴 이유가 없습니다. X파일이라면 세간이 잘 모르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어야죠. 장모 최 씨를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의혹들은 사실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역시 X파일이 될 여지는 작아 보입니다. 당장 인터넷에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의혹이니 무슨 X파일이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X파일을 입수했고 보았다,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흘 전이죠. 당사자는 김무성 전 의원이 보좌관을 지낸 장승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언론은 이분을 두고 보수 정치평론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 파일의 의혹을 볼 때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해서 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언론은 X파일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치권에 공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윤석열은 인사청문회 때 자신이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죠. 당시만 해도 야당이 공격을 했고 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엄호를 했습니다.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었으니 말입니다. 처가 관련 의혹들도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다루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장모 최 씨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설립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최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X파일은 없다. 만약 있다면 아직은 시중에 떠도는 의혹과 루머를 모아놓은 호사가들의 찌라시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윤석열 반대파의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반대파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가 또 하나 터져나왔죠.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이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장모 최 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뉴스입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 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재정 업무를 수년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CFO죠. 그 A씨와 장모 최씨 그리고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A씨와 최씨 등이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 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2010년 9월 1일 2,6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이듬해 3월 2일 6,340원으로 2배를 훨씬 넘어 2배 반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작년 2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졌죠. 김건희 씨가 작전 세력에게 주식과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때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을 조사했고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도이치모터스 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졌죠. 어쨌든 윤석열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가 야당 의원들과 만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장모를 꽉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침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겨냥해 한 말이 뉴스를 탔습니다.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대선 주자로 나서려면 실력과 도덕성부터 갖춰야 한다.
본인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펑 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뿐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정말 펑 하고 나타났죠. 당시 대선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홍 의원이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 지금은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은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다. 윤석열이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이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정승천. 큰 인물이 결심하면 하늘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큰 그릇은 하늘이 내린다. 큰 그릇은 하늘이 정한다. 이 섭리조차 깰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돌아가신 예서의 제1인자 고 정광일 선생께서 저에게 주신 글인데 요즘 곰곰 생각하니 이 글이야말로 제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릇에 어울릴 글입니다. 인정승천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